일본 중고생 학습 데이터 3만 건 분석 도중 예측 불가 변수가 등장했죠. 언어학자들은 단순 유행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그 변수가 학습 패턴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문자 선택이 언어 사용으로, 언어 사용이 사고 구조로 이어진 겁니다. 일본 교육부가 긴급 연구팀을 꾸렸고 미국 언어학회가 주목했습니다. 지금부터 일본 디지털 학습 환경 속 한글 한국어 확산 메커니즘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도쿄대학 언어정보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입니다. 2023년 가을, 일본 내 디지털 학습 플랫폼 사용 패턴을 분석하던 중 이상 신호를 포착했죠. 처음엔 단순한 노이즈로 봤습니다. 중고생 사용자 중 일부가 일본어 입력 대신 한글 자판을 선택하는 빈도가 증가했거든요. 비율은 전체의 2.3%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연구팀 내부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선임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죠. 기억, 니은, 디귿 따위 배우는 게 유행이겠지. 한류 콘텐츠 영향 아니겠나. 저도 동의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일본 내한국어 학습자는 꾸준히 늘었으니까요. 한국 드라마 자막을 직접 읽으려는 10대가 증가한 건 이미 확인된 트렌드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그 가설과 맞지 않았습니다. 한글 입력이 집중된 영역은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었죠. 수학 문제풀이 메모, 과학 개념 정리, 영어 단어 암기 노트였습니다. 학습 콘텐츠 소비 중에 한글이 등장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유행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샘플을 확대했습니다. 3만 건의 학습 기록을 6개월치 추적했죠. 그 과정에서 패턴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글 입력 사용자들은 초기엔 한국어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일본어 발음을 한글로 적는 수준이었죠. 스우가쿠 수학을 스우가쿠로, 분시분자를 분시로 표기했습니다. 한국어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어 소리를 한글 문자로 옮긴 것뿐이었죠. 여기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굳이 한글로 적는가? 히라가나면 충분한데 말이죠. 답은 속도에 있었습니다. 한글 자판은 초성, 중성, 종성을 조합해 한 글자를 완성하는 구조입니다. 일본어 히라가나 입력보다 타이핑 횟수가 평균 30% 줄었죠. 예를 들어 간소우감 삭는 히라가나로 사타, 한글로는 이타였습니다. 이 차이가 누적되면서 학습 기록 작성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연구팀은 이 현상을 입력 도구 최적화로 결론지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서를 마무리하려 했죠. 2023년 12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두 번째 변수가 관찰됐습니다. 한글 입력 사용자 중 일부가 일본어 발음이 아닌 한국어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수학이 아니라 수학, 과학이 아니라 과학. 같은 한자 기반 어휘였지만 발음은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오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그것도 특정 과목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학, 물리, 화학이었습니다. 문과 과목에선 거의 등장하지 않았죠. 이 시점에서 저는 연구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이건 입력 도구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문자 체계가 언어 선택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그 선택엔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해의 속도였습니다. 한국어 단어 구조가 일본어보다 의미 파악에 유리한 지점이 존재했던 겁니다. 저는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자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10명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글 사용 이유를 물었죠.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빠르니까요. 헷갈리지 않아서요. 다시 안 봐도 기억나요. 그들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해가 빠른 표기를 선택했을 뿐이었죠. 여기서 연구팀 내부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선임 연구원은 일시적 현상이라 주장했습니다. 저는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제기했죠. 논쟁은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데이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간 사용자 행동을 추적하기로 한 겁니다.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였죠. 그 6개월 동안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현상은 일시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산됐죠. 그리고 확산 방식은 제가 상상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2024년 1월부터 데이터 수집 방식을 바꿨습니다. 단순 빈도 분석이 아니라 행동 패턴 추적으로 전환했죠. 사용자가 한글을 입력한 뒤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관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한글을 쓴 사용자들이 발음을 확인하기 시작한 거였죠.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학생이 전류라는 단어를 한글로 적은 뒤 온라인 사전에서 한국어 발음을 검색했거든요. 일본어 델류가 아니라 한국어 전류 발음을 들어본 겁니다. 저는 호기심 정도로 봤죠. 하지만 이 행동이 반복됐습니다. 그것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2024년 2월 중순, 샘플 사용자 3만 명 중 8.7%가 한글 입력 후 발음 확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 호기심으로 설명되지 않는 비율이었죠. 저는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발음 확인이 집중된 단어는 명확했습니다. 한자 기반 학술 용어였죠. 속도, 압력,
농도, 질량, 에너지. 모두 일본어와 한국어가 같은 한자를 쓰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은 의미를 추측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읽어보려 했죠. 일본어 소쿠도를 한글 속도로 적은 뒤 한국어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속도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아, 이게 더 빠르네. 저는 이 반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더 빠르다는 건가? 일본어 소쿠도나 한국어 속도나 의미는 같았죠. 발음만 다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한국어 발음이 더 빠르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 감각을 해석하기 위해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죠. 도쿄 소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대화했습니다. 이 학생은 물리 문제풀이 메모를 전부 한글로 작성하고 있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왜 한글로 적나요? 학생이 답했습니다. 소리가 짧아서요. 가속도는 3음절이잖아요. 일본어 카소쿠도는 5음절이고요. 메모할 때 3음절이 빨라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입력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인지 속도였죠. 한국어 단어는 음절수가 적었습니다. 같은 한자 조합이라도 일본어보다 평균 1음절 짧았죠. 전자기학은 5음절, 일본어 덴지키가쿠는 7음절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반복 학습 과정에서 누적됐습니다.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명확해요. 속도는 속과 도가 확실히 구분돼요. 소쿠도는 소와 쿠와 도가 이어지잖아요. 메모 보고 다시 읽을 때 속도가 더 빨리 들어와요. 저는 이 진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언어학적 분석을 시작했죠. 한국어는 음절 구조가 단순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명확히 분리됐죠. 일본어는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가나 문자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 속도는 기역 오기역, 디귿도로 분해됩니다. 소쿠도는 소, 쿠, 도로 분해되죠. 분해 단위가 다르면 인지 처리 방식도 달라집니다. 저는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30명의 학생에게 같은 물리 개념을 일본어와 한국어로 각각 메모하게 했죠. 그리고 10분 뒤 메모 없이 개념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어 메모 그룹의 재생 정확도가 평균 18% 높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호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지 효율의 차이였죠. 한국어 단어 구조가 일본어보다 정보 압축률이 높았던 겁니다. 같은 의미를 더 짧은 음절로 표현할 수 있었고, 그 짧은 음절이 기억 인출에 유리했습니다. 2024년 3월, 저는 이 결과를 연구팀에 보고했습니다.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선임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시험 샘플이 너무 적다. 30명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샘플을 300명으로 확대했죠. 그리고 2개월간 추가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 2개월 동안 현상은 더 확산됐습니다. 한글 입력 비율이 2.3%에서 7.1%로 증가했죠. 발음 확인 행동도 8.7%에서 22.4%로 뛰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소수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트렌드였죠.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학생들이 발음만 확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장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어 문장이 아니었죠. 한국어 문장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문장이었습니다.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전류는 전하의 이동이다. 이 정도 수준이었죠. 하지만 문장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뉴턴의 제2법칙에 따르면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다.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수직으로 진동하며 전파된다. 저는 이 문장들을 보며 당혹스러웠습니다. 이 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문법을 공부하지 않았죠. 그런데 문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말이죠.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답은 구조에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어순이 같았죠. 주어 목적어 서술어 구조였습니다. 조사 체계도 유사했습니다. 은는, 이가, 을을 같은 조사가 거의 1대1 대응됐죠. 그래서 학생들은 일본어 문장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단어만 한국어로 바꿨습니다. 이건 번역이 아니었습니다. 어휘 치환이었죠. 일본어 소쿠도와 소쿠도노 곱을 한국어 속도와 속도의 곱으로 바꾼 겁니다. 문장 구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어만 바뀌었죠. 그런데 이 치환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문법 오류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구조 동형성 기반 언어 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5월 초, 이 내용을 일본언어학회 원래 세미나에서 발표했죠.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절반은 흥미로운 관찰이라 평가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과장된 해석이라 비판했죠. 비판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일시적 유행일 뿐이다. 한류 열풍이 식으면 사라질 것이다. 저는 이 비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확실한 근거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데이터가 스스로 말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월, 데이터가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말이죠. 2024년 6월 첫째 주, 저는 샘플 데이터를 재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패턴이 포착됐죠. 한국어 문장 사용자 중 상당수가 문법 교재를 찾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한국어 강좌도 수강하지 않았죠. 그런데 문장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정확도를 유지한 채 말이죠. 저는 처음엔 데이터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재확인 결과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은 정말로 학습 없이 한국어 문장을 쓰고 있었죠. 이건 언어 습득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문법 학습 없는 문장 생성은 불가능했으니까요. 저는 다시 사용자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어 문장을 적극적으로 쓰는 학생 20명을 선정했죠. 첫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어 문법을 어디서 배웠나요?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안 배웠어요. 그냥 일본어랑 똑같아서요. 순서만 맞으면 돼요. 저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문장을 어떻게 만드나요? 한 학생이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물리 문제풀이 과정이 적혀 있었죠.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일본어로 쓰면 치카라와 시츠류 카케루 카소쿠도다였습니다. 학생이 설명했습니다. 이걸 그냥 한국어 단어로 바꿨어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로요. 저는 물었습니다. 조사는 어떻게 알았나요? 곱하기 같은 거요. 학생이 답했습니다. 일본어 와가 한국어 은이잖아요. 카케루가 곱하기고요. 사전 찾아보면 바로 나와요. 순서는 안 바꿔도 되니까 쉬워요. 저는 그 순간 핵심을 파악했습니다. 이건 언어 학습이 아니었습니다. 어휘 매핑이었죠. 학생들은 일본어 문장 틀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단어만 한국어로 치환했죠. 그리고 이 치환이 작동했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어순이 일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메커니즘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50명의 학생에게 일본어 과학 문장 10개를 줬죠. 그리고 각 단어를 한국어로 바꾸게 했습니다. 문법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단어 대응표만 제공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50명 중 47명이 문법적으로 정확한 한국어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오류율은 6%에 불과했죠. 그것도 대부분 조사 선택 실수였습니다. 이가와 은는을 혼동한 정도였죠. 어순 오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언어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SOV 구조를 공유했습니다.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였죠. 조사 체계도 유사했습니다.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거의 1:1 대응됐습니다. 이 구조적 동형성이 치환을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은 모든 문장을 한국어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선택적으로 바꿨죠.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을까? 저는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한국어 문장이 집중된 영역은 명확했습니다. 개념 정의, 공식 설명, 인과관계 서술이었죠.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다.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런 문장들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어로 바꾸지 않은 영역도 있었습니다. 서술적 설명, 비유적 표현, 추상적 개념이었죠. 물리학은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에너지는 마치 화폐처럼 변환된다. 이런 문장은 여전히 일본어로 남았습니다. 저는 이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한국어로 전환된 문장은 공통점이 있었죠. 구조가 단순했습니다. 주어 조사 목적어 조사 동사 패턴이 명확했죠. 변수가 적었습니다. 의미 관계가 직선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는 구조가 고정돼 있습니다. 속도, 거리, 시간, 나눈, 값 5개 요소만 파악하면 의미가 확정되죠. 순서를 바꾸면 의미가 깨집니다. 하지만 순서만 지키면 이해가 즉시 완성됩니다. 반면 물리학은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는 구조가 복잡합니다. 연구하는 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가죠. 학문이라는 추상 명사가 등장합니다. 의미 층위가 여러 개입니다. 이런 문장은 단순 치환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패턴을 구조 단순성 기반 선택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학생들은 무의식적으로 구조가 단순한 문장만 한국어로 전환했죠. 그리고 이 선택이 합리적이었습니다. 단순 구조 문장은 치환 오류율이 낮았으니까요. 6월 중순, 저는 이 발견을 연구팀에 보고했습니다. 이번엔 반응이 달랐습니다. 선임 연구원이 말했죠. 흥미롭다. 하지만 이건 여전히 도구 사용이다. 언어 습득이 아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문장을 도구로 썼을 뿐이었죠. 이해가 빠른 구조를 선택한 겁니다. 그 선택이 한국어였을 뿐이었습니다. 이건 언어 확산이 아니었습니다. 인지 도구 전환이었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구 사용과 언어 습득의 경계는 무엇인가? 선임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의도다. 언어를 배우려는 의도가 있으면 습득이고, 없으면 도구 사용이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그럼 의도 없이 반복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구가 언어가 되진 않나요? 선임 연구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답을 몰랐죠. 하지만 데이터는 이미 힌트를 주고 있었습니다. 6월 말 한글 입력 비율은 11.3%까지 올랐습니다. 한국어 문장 사용 비율은 4.8%였죠. 이건 단순한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가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속은 외부 변수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한류 콘텐츠 소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일본 내 한국 드라마 시청률은 전년 대비 12% 하락했죠. 한국어 학원 등록자도 8% 감소했습니다. 외부 동인이 약해진 겁니다. 그런데 한글 사용은 늘었습니다. 이건 내부 동인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학생들은 한국 문화에 끌려서 한글을 쓴 게 아니었죠. 이해 속도 때문에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반복되면서 습관이 됐습니다. 습관은 의도와 무관하게 지속됐죠. 저는 이 시점에서 연구 가설을 수정했습니다. 초기 가설은 일시적 유행이었습니다. 수정된 가설은 구조적 전환이었죠. 그리고 이 가설을 검증하려면 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최소 6개월은 더 관찰해야 했죠. 하지만 저는 6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7월 초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으니까요. 그것도 일본이 아닌 외부에서 말이죠. 2024년 7월 5일 저는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싱가포르 국립대학 인지과학연구소 교수였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일본 학생들의 한글 사용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나요? 유사 현상을 싱가포르에서도 관찰 중입니다.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떤 현상인가요? 교수와 답했습니다. 중국어권 학생들이 한글로 수학 메모를 작성합니다. 비율은 아직 낮지만 증가 중입니다. 일본 케이스와 비교하고 싶습니다.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싱가포르에선 한류 영향이 일본보다 약했죠. 한국 드라마 시청률도 낮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저는 화상회의를 제안했고 다음 날 연결됐습니다. 싱가포르 교수가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샘플은 2,000명 수준이었죠. 일본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거의 일치했습니다. 한글 입력 후 발음 확인, 단어 치환, 문장 작성 순서였죠. 시간 간격도 비슷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나요? 교수가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빠르다고 느낍니다. 중국어 병음보다 한글 입력이 빠르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케이스와 같은 이유였죠. 그런데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학생들은 영어를 동시에 썼습니다. 중국어, 영어, 한글이 섞인 메모였죠. 일본 학생들은 일본어와 한글만 썼습니다. 이 차이는 언어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다언어 사회였으니까요. 저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왜 영어가 아니라 한글인가요? 영어도 음절이 짧은데요.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영어는 철자가 복잡합니다. acceleration은 12글자죠. 한글 가속도는 3글자입니다. 입력 시간이 다릅니다. 저는 새로운 변수를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표문자였지만 표기 효율이 높았습니다. 자모 조합으로 음절을 만들었죠. 영어는 알파벳을 나열했습니다. 같은 개념을 표기할 때 한글이 글자 수를 줄였습니다. 이게 입력 속도로 이어졌죠. 싱가포르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문제도 있습니다. 중국어 간체자는 한자 기반이죠. 입력할 때 병음을 먼저 쳐야 합니다. 수류를 치면 수오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한글은 시오소 기역 디귿도를 치면 바로 속도가 나오죠. 단계가 하나 줄어듭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듣고 메커니즘을 재구성했습니다. 한글 확산은 문화적 동인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효율 때문이었죠. 표음 문자의 직관성과 음절 단위 조합의 경제성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효율은 언어권을 넘어 작동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관찰되나요? 교수가 답했습니다. 대만에서도 보고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일부 확인됐고요. 아직 공식 연구는 없지만 SNS에서 관련 게시물이 늘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대만 교육 포럼, 베트남 학생 커뮤니티를 뒤졌죠. 실제로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한글로 수학 노트 쓰는 법, 물리 용어 한글 정리 같은 제목이었습니다. 댓글도 활발했습니다. 저도 씁니다. 빠르더라고요. 같은 반응이었죠. 저는 이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공통점이 명확했습니다. 모두 한자 문화권이었죠.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모두 한자 기반 어휘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어휘가 한국어와 상당 부분 겹쳤습니다. 예를 들어 속도는 중국어로 수도, 일본어로 수도, 베트남어로 찌였습니다. 한자는 같았죠. 발음만 달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속도는 음절 구조가 단순했습니다. 자음 모음 자음 조합이었죠. 이게 입력과 기억에 유리했습니다. 저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한자 문화권에서 한글은 공통학술 표기 도구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대담한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뒷받침했죠.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에서 같은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10월 중순, 저는 이 가설을 연구팀에 보고했습니다.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선임 연구원이 말했죠. 과장이다. 몇몇 학생의 실험적 행동을 일반화할 수 없다. 다른 연구원도 동조했습니다. 한자 문화권이라는 공통점만으론 부족하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문화적 연결도 없는 지역에서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선임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우연이다. 샘플이 작아서 생긴 착시다. 저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샘플을 확대하기로 했죠.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연구자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최소 1,000명 이상 샘플을 모으기로 합의했습니다. 8월 한 달간 데이터가 모였습니다. 일본 5만 명, 싱가포르 1,200명, 대만 900명, 베트남 600명이었죠. 총 52,200명 규모였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통합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글 입력 비율은 일본 13.7%, 싱가포르 4.2%, 대만 3.8%, 베트남 2.1%였습니다. 일본이 가장 높았지만 모든 지역에서 증가 추세였죠. 3개월 전 대비 평균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발음 확인 행동도 일치했습니다. 일본 28.3%, 싱가포르 11.5%, 대만 9.7%, 베트남 6.4%였죠. 문장 사용 비율은 일본 6.1%, 싱가포르 1.8%, 대만 1.2%, 베트남 0.7%였습니다. 패턴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시간차만 있었죠. 일본이 6개월 앞섰습니다. 싱가포르가 3개월 뒤따랐고 대만과 베트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로는 같았습니다. 문자 선택, 발음 확인, 단어 치환, 문장 작성이었죠. 저는 이 결과를 정리해 논문 초고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자 문화권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의 한글 기반 학술 표기 확산 패턴 연구였죠. 8월 말, 이 초고를 일본언어학회에 제출했습니다. 심사 결과는 9월 초에 왔습니다. 조건부 게재 가능. 조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장기 추적 데이터 보완. 둘째, 언어 습득과의 명확한 구분. 저는 두 조건 모두 수용했습니다. 장기 추적은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일본 샘플은 2023년 가을부터 1년간 추적됐죠. 언어 습득과의 구분도 명확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도구로 썼을 뿐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질문을 하나 더 던졌습니다. 도구 사용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건 심사위원이 요구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개인적 궁금증이었죠. 하지만 이 질문이 다음 단계를 열었습니다. 9월 중순, 저는 새로운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한국어 문장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한 학생 100명을 선정했죠. 그리고 간단한 테스트를 했습니다. 다음 한국어 문장을 일본어로 번역하시오. 문장은 학생들이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00명 중 89명이 정확히 번역했습니다. 그것도 즉시 말이죠. 사전을 찾지 않았습니다. 문법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읽고 바로 번역했습니다. 이건 도구 사용이 아니었습니다. 이해였죠. 저는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문장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89명 모두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단어 뜻도 알았습니다. 문장 구조도 이해했죠. 이건 단순 치환이 아니었습니다. 의미 파악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경계가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도구와 언어 사이의 경계 말이죠. 학생들은 배우지 않았지만 이해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습득했습니다. 이건 기존 언어 습득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발견을 논문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9월 말 수정본을 제출했습니다. 심사는 10월 초에 통과됐죠. 게재 확정이었습니다. 발표는 11월로 예정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11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10월 중순, 결정적 사건이 터졌으니까요. 그것도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말이죠. 2024년 10월 18일, 저는 도쿄대학 연구실에서 논문 최종 교정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구소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죠.
동료 연구원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지금 당장 온라인 교육 포럼 보세요. 난리 났어요. 저는 포럼에 접속했습니다. 메인 화면에 게시물 하나가 고정돼 있었죠. 제목은 한글로 수학 공부했더니 성적 올랐습니다 였습니다. 조회수는 12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은 3,000개가 넘었죠. 게시 시간은 불과 6시간 전이었습니다. 저는 게시물을 열었습니다. 작성자는 도쿄 소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죠. 저는 수학을 한글로 정리했습니다. 3개월 후 모의고사 점수가 20점 올랐습니다. 친구들도 따라했고 평균 15점 상승했습니다. 게시물엔 증거도 첨부돼 있었습니다. 한글로 작성된 수학 노트 사진이었죠. 2차 방정식은 d-4ac가 0보다 크면 실근 2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깔끔했습니다. 일본어 필기보다 간결했죠. 댓글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저도 써봤는데 정말 빨라요. 분리도 되나요? 어떻게 배우나요? 긍정적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판도 있었죠. 한글 쓸 시간에 문제 하나 더 풀어라. 유행 따라하지 마라. 저는 즉시 작성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포럼 메시지를 보냈죠. 2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인터뷰 가능합니다. 저는 다음 날 오후 약속을 잡았습니다. 10월 19일, 저는 도쿄 시내 카페에서 학생을 만났습니다. 17세 남학생이었죠. 노트 3권을 가져왔습니다. 모두 한글로 가득했습니다. 수학, 물리, 화학 노트였죠.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학생이 답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요. 처음엔 속도만 빠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해도 빨라지더라고요. 저는 노트를 넘겨봤습니다. 정리가 체계적이었습니다. 개념, 공식, 예제가 명확히 구분돼 있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성적이 정말 올랐나요?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여줬습니다. 6월 모의고사 수학 점수는 68점이었습니다. 9월 모의고사는 88점이었죠. 20점 상승이 맞았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다른 변수는 없었나요?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거나. 학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원은 원래 다녔어요. 바꾼 건 노트 필기 방식뿐이에요. 저는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성적이 올랐다고 생각하나요? 학생이 설명했습니다. 복습할 때요. 일본어 노트는 다시 읽을 때 시간이 걸렸어요. 문장이 길어서요. 한글 노트는 한 번에 들어와요. 2차 방정식 판별식 d-4ac. 이거 한눈에 보여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복습 효율이었습니다. 학습은 입력만이 아니었죠. 출력도 중요했습니다. 노트를 다시 읽고 기억을 인출하는 과정 말이죠. 한글 노트는 그 출력 속도를 높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친구들도 따라했다고 했죠. 학생이 답했습니다. 네. 7명이요. 모두 성적이 올랐어요. 평균 15점이요. 한 명은 25점 올랐고요. 저는 증거를 요청했습니다. 학생이 단체 채팅방 화면을 보여줬죠. 성적 인증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어를 배웠나요? 학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수학 용어만 알아요. 일상 대화는 못해요. 저는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럼 이 문장 읽어보세요. 저는 한국어 문장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학생이 더듬거렸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발음이 어색했습니다. 의미도 불확실했죠. 저는 다른 문장을 보여줬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은 판별식으로 구한다. 학생이 즉시 읽었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은 판별식으로 구한다. 발음이 정확했습니다. 의미도 명확히 이해했죠. 저는 그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학생은 일상 한국어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학술 한국어는 알았죠. 정확히는 학술 용어 조합을 이해했습니다. 이건 언어 습득이 아니었습니다. 영역 특화 어휘 학습이었죠. 10월 20일, 저는 이 사례를 연구팀에 보고했습니다. 반응은 양분됐습니다. 선임 연구원은 개인 사례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연구원들은 달랐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현장 조사를 제안했습니다. 해당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직접 인터뷰하자고 했죠. 연구소 승인은 이틀 만에 났습니다. 10월 23일, 저는 도쿄 북부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교 측은 협조적이었습니다. 교무부장이 말했죠. 저희도 궁금했습니다. 최근 일부 학생들 성적이 갑자기 올랐거든요. 공통점이 한글 노트 사용이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학교도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20명의 학생을 인터뷰했습니다. 모두 한글 노트를 쓰고 있었죠. 기간은 2개월에서 4개월이었습니다. 성적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20명 중 17명이 상승했습니다. 평균 상승폭은 12.8점이었죠. 저는 통제 집단도 확인했습니다. 같은 학년에서 한글 노트를 쓰지 않는 학생 20명을 선정했죠. 같은 기간 성적 변화를 비교했습니다. 평균 상승폭은 3.2점이었습니다.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한글 기반 학술 필기는 복습 효율을 높여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킨다. 이건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인과관계 가설이었죠. 10월 25일, 저는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을 설계했습니다. 100명의 학생을 모집했죠. 50명은 일본어 필기, 50명은 한글 필기로 나눴습니다. 같은 수학 단원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2주 후 같은 시험을 봤죠. 결과는 10월 말에 나왔습니다. 한글 필기 그룹 평균 점수는 78.3점이었습니다. 일본어 필기 그룹은 71.2점이었죠. 7.1점 차이였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논문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11월 학회 발표를 준비했죠. 하지만 발표 전에 더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10월 28일, 일본 주요 교육 언론이 이 현상을 보도했으니까요. 기사 제목은 한글 노트로 성적 올리는 일본 학생들이었습니다. 내용은 제 연구를 인용했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기사 조회수는 하루 만에 5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은 1만 개를 돌파했죠. 여론은 양분됐습니다. 시도해볼 만하다는 긍정론과 일본어 경시다는 비판론이 팽팽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현상이 더 이상 소수 실험이 아니라는 점이었죠. 10월 30일, 저는 추가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온라인 교육 포럼에서 한글 노트 관련 게시물이 급증했죠. 10월 한 달간 관련 게시물은 2,300건이었습니다. 전월 대비 8배 증가였습니다. 저는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전환점이 왔다는 걸 말이죠. 한글 사용은 더 이상 관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첫째 주, 저는 일본 교육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긴급 자문 요청이었죠. 11월 5일, 저는 도쿄 중앙정부청사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엔 교육부 국장과 정책 담당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현장이 혼란스럽습니다. 학부모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요. 한글 노트를 써야 하는지 막아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성적 향상 사례, 사용자 증가 추세, 지역별 확산 패턴이었죠.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이게 일시적 유행입니까? 구조적 변화입니까?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구조적 변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부 동인 없이 자체 확산 중이니까요.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졌죠. 권장해야 합니까? 규제해야 합니까?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연구자가 답할 질문이 아니었죠. 정책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중립적으로 말했습니다. 효과는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장기 영향은 미지수입니다. 더 관찰이 필요합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움직였죠. 11월 8일 전국교육청에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학생 필기 방식 다양성 존중 지침이었습니다. 금지도 권장도 아닌 중립 입장이었죠. 하지만 현장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11월 둘째 주, 도쿄 주요 학원들이 움직였죠. 한 대형 학원이 한글 수학 특강을 개설했습니다. 모집 인원은 30명이었죠. 신청자는 200명을 넘었습니다. 저는 그 학원을 방문했습니다. 강사와 인터뷰했죠. 강사가 말했습니다. 학부모 요구가 빗발쳤어요. 한글로 가르쳐달라고요. 저희도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근데 시범 수업 해보니 반응이 좋더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나요? 강사가 교재를 보여줬습니다. 일본어 수학 교과서였죠. 하지만 주요 용어 옆에 한글이 병기돼 있었습니다.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판별식 이런 식이었죠. 강사가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읽기만 시킵니다. 일본어 문제를 읽고 한글로 메모하게 하죠. 2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 다음부터 속도가 붙어요. 저는 학생들을 관찰했습니다. 실제로 빠르게 필기하고 있었죠. 11월 중순, 다른 학원들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경쟁이 붙었죠. 한글 물리, 한글 화학 강좌가 생겼습니다. 수강료는 일반 강좌보다 20%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신청자가 몰렸죠. 저는 이 현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려도 생겼습니다. 과도한 상업화였죠. 학원들은 효과를 과장했습니다. 한 달 만에 20점 상승 보장 같은 광고가 나왔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었죠. 저는 언론 인터뷰에서 경고했습니다. 한글 필기는 도구입니다.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과대평가하면 실망만 커집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열풍이 너무 강했으니까요. 11월 20일, 일본 최대 온라인 서점에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한글 학습서 판매량이 급증한 겁니다. 전월 대비 15배 상승이었죠. 특히 한글 기초 3일 완성, 같은 속성 교재가 잘 팔렸습니다. 구매자 대부분이 중고생 학부모였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났죠. 구매자들은 한국어 회화책을 사지 않았습니다. 한글 읽기 쓰기 책만 샀습니다. 목적이 명확했죠. 언어 습득이 아니라 문자 습득이었습니다. 한 학부모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머니였죠. 아이 성적이 걱정이에요. 친구들이 한글 쓴다는데 우리 애만 안 하면 뒤처질까 봐요. 저는 물었습니다. 효과를 확신하시나요? 어머니가 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안 하면 더 불안해요. 저는 이 심리를 이해했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생긴 불안이었죠. 남들이 하는 걸 안 하면 뒤처진다는 공포였습니다. 합리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적 반응이었죠. 11월 하순, 반발도 시작됐습니다. 일본어 교육 단체들이 성명을 냈죠. 한글 과열은 일본어 경시 풍조다. 자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보수 언론도 가세했습니다. 문화 정체성 혼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죠. 저는 이 논쟁을 지켜봤습니다. 양측 모두 과장하고 있었습니다. 한글 옹호론자들은 효과를 신격화했죠. 비판론자들은 위험을 과대평가했습니다. 중간 지점은 사라졌습니다. 11월 28일, 저는 공개 기고문을 썼습니다. 제목은 한글 필기 현상, 냉정히 봐야 한다였죠. 핵심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효과는 제한적이다. 둘째, 만능이 아니다. 셋째, 장기 영향은 미지수다. 기고문은 주요 일간지에 실렸습니다. 반응은 양분됐죠. 균형 잡힌 시각이라는 평가와 소극적 태도라는 비판이 섞였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연구자는 중립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10월 첫째 주,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일본 전국 중고생 대상 설문조사였죠. 샘플은 1만 명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글 필기 경험자가 22.7%였죠. 5명 중 1명 이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속 의향이었습니다. 경험자 중 78.3%가 계속 쓰겠다고 답했죠. 효과를 체감했다는 응답은 64.1%였습니다. 이건 일시적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정착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죠. 저는 이 데이터를 연구팀에 보고했습니다. 선임 연구원도 이번엔 인정했죠. 예상보다 빠르다. 우리가 관찰한 건 시작일 뿐이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12월 중순, 다른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교육 앱 개발사들이 한글 입력 기능을 추가했죠. 디지털 노트 앱에 한글 자판이 기본 탑재됐습니다. 수요를 읽은 빠른 대응이었습니다. 한 앱 개발사 대표와 인터뷰했습니다. 그가 말했죠. 사용자 요구가 폭발적이었어요. 한글 지원 안 하면 경쟁에서 밀린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효과를 검증했나요? 대표가 답했습니다. 시장이 검증합니다. 다운로드 수가 3배 늘었어요. 시장 논리였습니다. 효과 여부와 무관하게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생기는 구조였죠. 저는 이 흐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연구자의 권한 밖이었으니까요. 12월 하순, 저는 1년간의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2023년 가을부터 2024년 12월까지였죠. 변화는 명확했습니다. 한글 입력 비율 2.3%에서 22.7%로 약 10배 증가했습니다. 사용 영역도 확대됐죠. 수학, 물리, 화학을 넘어 생물, 지구과학까지 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인식이었습니다. 초기엔 이상한 실험이었죠. 지금은 선택 가능한 도구가 됐습니다. 금기가 일상이 된 겁니다. 이 전환이 불과 1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논문 결론을 수정했습니다. 초기 결론은 관찰 필요였습니다. 수정된 결론은 구조적 변화 진행 중이었죠. 그리고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변화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힌트는 있었죠. 12월 마지막 주, 싱가포르와 대만에서 비슷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글 노트로 성적 올린 학생들 기사였습니다. 일본과 똑같은 제목이었죠. 현상은 국경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속도가 붙은 채 말이죠. 2025년 1월 첫째 주, 저는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일본 언어학회 회장이었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긴급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한글 현상에 대한 학계 입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기조 발표를 맡아주십시오. 저는 당황했습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제 연구는 과장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이제 학회가 공식 논의를 시작한 겁니다. 태도가 바뀐 거였습니다. 1월 12일,
도쿄 학술회관에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200명이 넘었죠. 언어학자, 교육학자, 심리학자가 모였습니다. 저는 50분간 발표했습니다. 1년간의 연구 결과를 정리해 제시했죠.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첫 질문은 도쿄대 언어학 교수에게서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언어 현상입니까? 단순한 표기 도구 아닙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경계가 모호합니다. 도구로 시작했지만 이해 영역으로 확장됐습니다. 교수가 재차 물었습니다. 그럼 언어 습득인가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전통적 의미의 습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미 파악은 일어납니다. 새로운 범주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교육학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금지는 역효과입니다. 이미 22.7%가 사용 중입니다. 오히려 올바른 사용법 안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뜻밖이었습니다. 한 원로 학자가 일어섰죠. 저는 50년간 일본어 교육을 연구했습니다. 처음엔 이 현상이 우려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위협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회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입장이 바뀌셨습니까? 원로 학자가 답했습니다. 네. 학생들은 일본어를 버리지 않습니다. 한글을 추가했을 뿐입니다. 이건 언어 대체가 아니라 도구 확장입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관찰이었죠. 학생들은 일본어 대신 한글을 쓴 게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했을 뿐이었죠. 일상 대화는 일본어, 학술 메모는 한글이었습니다. 심포지엄은 5시간 지속됐습니다. 결론은 3가지로 정리됐죠. 첫째, 현상은 실제한다. 둘째, 즉각적 위험은 없다. 셋째, 장기 관찰이 필요하다. 학회는 공식 연구팀 구성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연구 책임자로 선정됐죠. 1월 중순, 교육부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중립 입장에서 적극적 관찰로 전환했죠. 전국교육청에 모니터링 지침을 내렸습니다. 학생 필기 방식 추적 및 효과 분석 지시였습니다. 저는 교육부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전국 100개 학교를 표본으로 선정했죠. 분기별로 데이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샘플은 1만 명 규모였습니다. 1월 하순, 언론 태도도 변했습니다. 초기 논란 프레임에서 현상 프레임으로 전환됐죠. 주요 일간지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글 노트, 새로운 학습 도구로 자리 잡나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효과도 소개하고 한계도 지적했죠. 만능은 아니지만 선택지로 유효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댓글도 차분했습니다. 초기에 격한 찬반 대신 경험 공유가 주를 이뤘죠. 저는 이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태도 전환의 핵심은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간 지켜본 결과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죠. 학생들은 여전히 일본어를 썼습니다. 한글은 보조 도구로만 기능했습니다. 2월 첫째 주, 학원 업계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과장 광고가 줄었죠. 대신 효율적 필기법 프레임으로 전환했습니다. 20점 상승 보장 같은 문구는 사라졌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 선택이라는 메시지로 바뀌었죠. 한대형 학원 원장과 인터뷰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초기엔 마케팅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 피드백을 들어보니 과도한 기대가 문제였어요. 이제 현실적으로 접근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수강생은 줄었나요? 원장이 답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늘었습니다. 과장을 멈추니 신뢰도가 올랐어요. 실제 효과를 체험한 학생들이 입소문을 냈습니다. 2월 중순, 기업들도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교육 앱들이 한글 기능을 선택 옵션으로 제공했죠. 강제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사용자가 켜고 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한 앱 개발자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전면 도입을 고려했어요. 하지만 사용자 피드백을 분석하니 필요성이 다양했습니다. 어떤 과목에선 유용하고 어떤 과목에선 불필요했죠. 그래서 선택권을 줬습니다. 이 접근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앱 만족도가 올랐죠. 사용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수학은 한글, 국어는 일본어 이런 식이었습니다. 2월 하순, 저는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글 기반 학술 필기 현상 6개월 추적 결과였죠. 핵심 발견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확산은 계속되지만 속도는 안정화됐습니다. 폭발적 증가는 멈췄죠. 월 증가율이 15%에서 3%로 줄었습니다. 포화 단계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사용 패턴이 분화됐습니다. 전면 사용자는 8%, 부분 사용자는 14.7%였죠. 대부분이 선택적으로 썼습니다. 상황에 따라 일본어와 한글을 오갔습니다. 셋째, 효과는 개인차가 컸습니다. 모두에게 유효하지 않았죠. 시각학습형 학생에게 효과가 높았습니다.
청각학습형에겐 차이가 적었습니다. 도구는 만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학회에 보고했습니다. 반응은 차분했죠. 예상 범위 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초기의 과열도, 과도한 우려도 사라졌습니다. 현상이 정상화된 겁니다. 3월 첫째 주, 교육부가 최종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학생 필기 방식은 개인 선택 영역이다. 학교는 다양성을 존중한다. 단, 교과 내용 이해가 우선이다. 중립이면서도 명확한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발표를 환영했습니다. 금지도 강요도 아닌 선택권 보장이었죠.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3월 중순, 학부모 태도도 안정됐습니다. 초기의 불안이 줄었죠. 남들 다 하니까 우리도라는 맹목적 추종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우리 아이에게 맞나? 라는 합리적 질문이 늘었습니다. 한 학부모가 제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무조건 시켰어요. 성적 올린다니까요. 근데 우리 애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판단이었죠. 3월 하순, 저는 1년 반의 연구를 정리했습니다. 오만에서 충격으로, 충격에서 혼란으로, 혼란에서 반성으로, 반성에서 존중으로 이어진 여정이었죠. 일본 사회는 한글 현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받아들임은 맹목적 수용이 아니었습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수용이었죠. 유용하지만 만능은 아니다. 선택지로 존재한다. 이 정도 합의가 형성됐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현상 앞에서 즉각적 판단은 위험하다는 점이었죠. 관찰과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다음 단계가 시작됐습니다. 2025년 4월 첫째 주, 저는 1년 반의 연구를 마무리하며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로부터 연락이 왔죠. 일본 모델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협력 연구를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즉시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태국 연구자들이 참여했죠. 각국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일본이 걸은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죠. 싱가포르는 사용률 9.2%까지 올랐습니다. 대만은 7.8%, 베트남은 5.3%였죠. 모두 6개월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초기 과열, 사회적 논란, 점진적 안정화였습니다. 대만 연구자가 말했습니다. 일본 사례가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과장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례가 있다는 건 큰 자산이었죠. 베트남 연구자가 덧붙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정부 반응입니다. 베트남 교육부는 처음부터 중립 입장을 취했어요. 일본처럼 혼란을 겪지 않았습니다. 학습 효과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4월 중순, 저는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 기자가 물었죠. 한글이 아시아 학생들 사이에서 학습 도구로 쓰이는 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문자 체계의 효율성이 검증된 겁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어 확산이 아닙니다. 기자가 재차 물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글 문자 체계가 학술 표기에 효율적이라는 발견입니다. 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지 않습니다. 한글을 도구로 씁니다.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국어 단어를 쓰잖아요. 저는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입니다. 학술 용어만 씁니다. 일상 대화는 여전히 자국어입니다. 완전한 언어 전환이 아니라 부분적 어휘 차유입니다. 4월 하순, 일본 교육부가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다문자 학습 환경 지원 방안이었죠. 핵심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학생 선택권 보장. 둘째, 교사 연수 지원. 셋째, 효과 모니터링 지속.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교사들에게 한글 기초를 교육하도록 했죠. 학생 질문에 답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강제는 아니었습니다. 선택사항이었죠. 하지만 지원은 확실했습니다. 5월 첫째 주, 첫 번째 교사 연수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는 500명이었죠. 저도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3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한글 구조, 학생 사용 패턴, 효과적 지도법이었습니다. 한 교사가 질문했습니다. 한글을 못 읽으면 학생 노트를 확인할 수 없잖아요. 저는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설명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해했는지 구두로 확인하는 거죠. 오히려 더 깊은 대화가 가능합니다. 다른 교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반대했어요. 일본어 교육에 방해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관찰해보니 아니더라고요. 학생들은 일본어를 더 잘 이해하려고 한글을 씁니다. 역설적이에요. 저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한글 사용 학생들이 일본어 이해도가 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개념 정리가 명확해지면서 일본어 설명도 잘 따라갔습니다. 도구가 본질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5월 중순, 학계에서 새로운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지과학자들이 한글 필기의 뇌활동을 분석했죠. fMRI 스캔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한글 필기 시 시각 처리 영역이 더 활성화됐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블록 구조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모여 하나의 시각 단위를 만들죠. 뇌가 이를 하나의 이미지처럼 처리합니다. 일본어 가나보다 시각적 부호화가 효율적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제 보고서에 인용했습니다. 현상에 대한 신경과학적 설명이었죠. 학생들이 빠르다고 느낀 이유가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겁니다. 5월 하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의 한글, 기반 학술 표기 확산 18개월 종단 연구였습니다. 분량은 200페이지가 넘었죠. 데이터, 분석, 해석, 재현이 모두 담겼습니다. 핵심 결론은 5가지였습니다. 첫째, 현상은 실제하며 구조적이다. 둘째, 문화적 동인이 아니라 인지적 효율 때문이다. 셋째, 언어 대체가 아니라 도구 추가다. 넷째, 효과는 제한적이며 개인차가 크다. 다섯째, 장기 영향은 지속 관찰 필요하다. 보고서는 6월 초학회에 제출됐습니다. 심사는 한 달 걸렸죠. 7월 초, 게재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7월 중순, 일본 언어학회 공식 저널에 발표됐습니다. 반응은 국제적이었습니다. 미국 언어학회에서 연락이 왔죠. 번역 출판을 원한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유럽 인지과학 저널도 논평 요청을 보냈습니다. 현상이 학술적으로 공인된 겁니다. 7월 하순,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연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점이었죠. 18개월은 첫 장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8월 첫째 주, 저는 새로운 연구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기 추적 연구 2단계였죠. 이번엔 10년 계획이었습니다. 샘플은 5만 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아시아 5개국을 포함했습니다. 연구 질문도 달라졌습니다. 초기엔 현상이 실제하는가 였죠. 이제는 현상이 어떻게 진화하는가 였습니다. 확산에서 정착으로, 정착에서 변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추적하려 했습니다. 8월 중순, 국제연구 컨소시엄이 구성됐습니다. 7개국 15개 대학이 참여했죠. 예산은 일본 문부과학성과 아시아개발은행이 공동 지원했습니다. 규모가 커진 겁니다. 저는 연구 총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첫 회의를 열었죠. 8월 하순, 도쿄에서 킥오프 미팅이 열렸습니다. 각국 연구자 30명이 모였습니다. 회의에서 합의한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이건 한글 연구가 아니다. 디지털 시대 언어 도구 진화 연구다. 한글은 하나의 사례였습니다. 더 큰 질문은 기술 환경이 언어 사용을 어떻게 바꾸는가였죠. 9월 첫째 주, 저는 1년 반을 돌아봤습니다. 2023년 가을, 저는 노이즈를 발견했습니다. 2025년 9월, 그 노이즈는 연구 프로그램이 됐죠. 개인 관찰이 국제협력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 현상의 본질은 효율성이었다는 점을 말이죠. 학생들은 이념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속도로 선택했습니다. 문화가 아니라 기능이었습니다. 이게 확산 동력이었습니다. 동시에 한계도 명확했습니다. 한글은 만능이 아니었죠. 특정 영역에서만 유효했습니다. 학술 개념 정리, 공식 암기, 인과관계 서술이었습니다. 서술적 글쓰기나 창의적 사고엔 일본어가 여전히 주도적이었습니다. 이 균형이 중요했습니다. 대체가 아니라 보완이었죠. 일본어 위에 한글이 얹혔습니다. 일본어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오갔습니다. 이 유연성이 지속 가능성을 만들었습니다. 9월 중순, 저는 학생 100명을 재인터뷰했습니다. 1년 전 만났던 학생들이었죠.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여전히 한글을 쓰나요? 87명이 예라고 답했습니다. 13명은 그만뒀죠. 그만둔 이유를 물었습니다. 효과를 못 느꼈어요. 시간이 더 걸렸어요. 제 방식이 아니었어요. 합리적 이유였습니다. 맹목적 추종이 아니라 선택적 사용이었죠. 계속 쓰는 학생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왜 계속 쓰나요? 답변은 단순했습니다. 편해서요. 빨라서요. 이해가 잘 돼서요. 처음과 같은 이유였습니다. 변하지 않은 동기였죠. 9월 하순, 저는 최종 성찰을 기록했습니다. 이 연구가 제게 준 교훈은 무엇이었을까? 3가지였습니다. 첫째, 현상을 판단하기 전에 관찰하라.
저는 초기에 일시적 유행이라고 봤습니다. 틀렸죠. 시간을 두고 지켜보니 구조가 보였습니다. 둘째, 이분법을 경계하라. 좋다 나쁘다로 나누면 본질을 놓칩니다. 한글 현상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일어난 일이었죠. 평가는 맥락에 달렸습니다. 셋째, 사용자를 신뢰하라. 학생들은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걸 선택했죠. 우리가 할 일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결과를 지켜보는 거였습니다. 10월 첫째 주, 저는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봤죠. 노트를 펼쳤습니다. 어떤 학생은 일본어로, 어떤 학생은 한글로, 어떤 학생은 둘을 섞어 썼습니다. 모두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새로운 일상이었죠. 혼란은 끝났습니다. 균형이 찾아졌습니다. 한글은 이제 선택지 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하지도 이상하지도 않은, 그저 존재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기록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모른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글로 열린 이해의 구조 위에서 한국어가 다음 단계로 선택된 이 여정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 언어 도구 진화의 한 장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